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는 그냥 노후됐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가장 돈이 많이 남는, 이윤이 많이 남는 이제 이런 투기 상품으로 된 거죠,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지역에 그리고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을 통한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신분인데 너 어디 살아? 보이지 않는 계급? 나의 신분 자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 사는 걸 원하게 되고 이런 수요로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은 이른바 미친 집값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좋은 집이 새로 지어지면 이제 비싼 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그 조금 오래된 집들도 가격을 자꾸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불로소득이 넘쳐나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투전판이 됐습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오네.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한마디로 특혜 사업입니다. 그냥 무한정 특혜만 누리는 사업. 모두에게 이로운 착한 재개발, 재건축은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내년 초 완공 예정인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달 초 이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상가 분양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로 제2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 상가를 조합원들한테 기존 소유한 그 위치나 그런 걸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배정하고 남으면 그 남은 상가를 일반 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그 분양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거죠. 선정된 제2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가 분양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였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상가 분양할 때는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보셨던 분들을 영입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아, 이번에는 처음 한번 해보는 거군요. 그 어떻게 보면 상가 쪽으로는 처음인데 전문적이지 않아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물론 분양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해도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팀은 이 용역업체 선정이 재건축 조합장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그 상가협의회에 그 여직원 한 분 계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분 지금 계신가요? 아니요, 지난 6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아, 왜 퇴사를 하셨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셔서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말 재건축 상가협의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재건축 조합장 방에 보고하러 들어갔다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합을 들렸는데 조합 들리는 거에 하니까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된 거냐? 그 이제 사무장이 그러더라고. 합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합의가 이루어졌고 거액의 합의금이 건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금을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조합장이 주질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재건축 단지의 상가 분양 대행 업체로 선정된 제2업체가 대신 내줬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피해 직원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제2업체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서 곧 진행될 용역업체 입찰에서 제2업체가 선정되는 조건으로 나머지 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재건축 조합에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여기 첨부된 입찰 평가표입니다. 각 항목별로 배점이 정해졌는데 상가 분양 업무와는 대부분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5점을 받습니다. 건축사 보유하는 게 상가 분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이제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또 CM, 즉 건설사업관리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10점을 받습니다. 그 건축물을 공사를 어떤 형태로 공사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공법을 어떤 공법을 적용을 해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것인지.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건축물인데 분양하고 무슨 전혀 관계가 없죠. 분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죠. 정작 상가를 분양해본 실적이나 경험 등은 아예 배점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단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분양을 다 완판을 해줄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친구를 평가하는 거는 결국은 저 친구가 분양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막 지주업체 섞어 놔서 뭐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맞춤형 평가 항목들이 아닌가라고. 조합에서 이 평가 기준을 서울시 입찰 시스템에 일방적으로 공고한 날 재건축 상가조합 이사들 사이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입찰 평가표 이대로 하면 정기업체 뽑는다는 거지 이거 분양업체나 M기업체 뽑는 거는 누가 생각을 해? 이대로 가버리면 업무상 대임죄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가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조합장의 성추행 합의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제2업체는 대부분 조건을 충족했고 결국 용역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진짜 상가 분양에 실적이 있거나 이런 업체들은 좀처럼 그럼 아예 살기가 좀 어려웠겠네요. 최종 결과로 봐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 그 참여한 업체가 하나였었습니다. 아,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그 업체? 예. 재건축 조합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하는데요. 그 조합장님 좀 뵈봤는데. 이게 상가 분양과 관리를 업무하는 그 임무인데 건축사가 왜 필요합니까? 상가 분양하는 관리하는 업무에. 필요할 수 있죠. 아니 경험이 얼마나 있는 업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이 많아도 지금 현재 회사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합장의 성추행 합의금 문제를 물었습니다. 합의금을 내줬습니까? 대신? 제가 이건 전혀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취재진은 협력업체 선정을 앞두고 조합장이 자신의 성추행 문제를 제2업체 대표가 해결해 주기로 했다며 주변에 협조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 KBS 홍사훈 기자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그럼 누구 저희 조합장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대표가 주셨습니까? 합의금은 그런 건 나는 없었어요. 그럼 대표가 준 거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합의금도 없이 어떻게 합의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필요가 있었고 저도 필요가 있었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고요. 제2업체 대표는 아예 피해 직원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모르는데? 만난 적이 없으세요? 왜? 만난 적 없는데? 대표님을 만나서 합의금을 선정되는 조건으로 전달받기로 했다는데 그 얘기는 그럼 씨가 다 지어낸 얘기입니까? 그건 난 모르겠죠. 우리 기자님이 전하는 건지 내가 전하는 건지. 피해 직원은 합의한 직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합의금을 조합장에게서 받았든 제2업체에게서 받았든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답해왔습니다. 결국은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 비용들을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 비용 같은 걸 높이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들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부담해야 될 형사 합의금을 대신 내주도록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런 분양 대행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면 그것은 이제 배임 수재죄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은 공무원으로 또 오제가 됩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조합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초 착공한 서울 흑석동 재개발 단지입니다. 지금 집행을 해주시죠. 재개발 조합장 방에 있던 금고를 조합원들이 강제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오네. 개인정보 수집해놓은 남의 신분증 이런 거. 자, 이거 신분증이 왜 여기 필요하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신분증 사본은 300여 장에 달합니다. 자, 마지막. 뭐야, 이건? 도장이다, 도장. 자, 도장 아니야? 뭐해? 미쳤다 얘들. 진짜 공식경자네. 도장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조합원들 모르게 판 겁니다. 그 금고에 도장이 남을 리가 없거든요. 나한테 판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파준 적도 없어요. 금고 안에선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 확인서들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 사실 확인서도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하고 공란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확인서. 다 막도장 찍었네. 본인 동의를 받지도 않고 지금 막 팍팍 붙인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조합 총회를 거쳐가지고 재정적인 부분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치려면 힘들으니까 또 그렇게 마취임 받는 것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용역 계약이나 공사 계약. 그렇죠. 예. 조합원들은 발코니 실시 공사업체가 갑자기 바뀐 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실시는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55억 원에 해주기로 했는데 조합장이 별도로 입찰을 붙이기로 결정했고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2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원래 이제 공사 단가에 보면 공사 단가에는 샤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게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뭐 스위치, 샤시, 문, 그 세면기구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그 외부 발코니 창 부분을 따로 띄워서 계약을 직발주를 조합에서 한 거예요. 조합원들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공정위 조사 결과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끼리 가격을 담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은 가격 담합을 한 이 셰시 업체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손실을 끼쳤다. 어떤 손실이냐. 더 싼 가격에 할 수도 있는 거를 갖다가 얘네들끼리 가격 담합을 해서 우리의 업무를 방해를 한 거니까는 고발을 해다오. 근데 그 지금 조합장한테서 들려온 얘기는 우리는 손해본 게 없다. 얘네 둘이서 가격 담합해서 든 거지 우리는 손해본 게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이라고 바가지를 썼다고 결론을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손해본 게 없다. 조합장이. 네. 이에 대해 재개발 조합장은 가격 담합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의 탈법과 비리는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서울 둔촌동의 재건축 단지 현장입니다. 이미 이주도 다 했고 철거도 다 하고 지난 2월 달에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지금 공사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공사비가 어떻게 됐냐면은 당초 2016년에 이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때 공사비가 2조 6,200억 정도에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고 작년에 3조 3,600억 원으로 좀 공사비를 올려달라라고 시공사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40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공사비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구한 데는 뭐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한 10,000가구 정도 짓기로 돼 있었는데 한 900가구 정도 더 좀 지어달라고 조합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공사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7,400억을 올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 원래 공사비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면은. 이 정도 금액을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거 너무 많으니 한번 검증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조합에서 공짜로 그러니까 검증을 받은 건 아니고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꽤 많이 들여서 7,400억이라는 이 그 공사비가 맞는 거냐라고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비가 한 3천억 원 정도가 더 부풀려졌더라라고 검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 건축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더 차이가 나고 또 전기 공사할 때도 한 100억 정도가 더 부풀려졌더라. 가장 공사비 차이가 이제 크게 난 게 토목공사비였거든요. 토목공사라는 게 이렇게 아파트 지을 때 땅을 파지 않습니까? 기초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지하 주차장 만들고 이 땅을 파는데 이 땅을 파는 게 1,800억이나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더 달라고 한 금액하고 공사비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실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공사비를 분석을 해봤더니 1,800억이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 한국감정원 얘기는 그거예요. 시공사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대로 파는 거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 현장을 가서 측정을 해보고 하니 이래 편편한 게 아니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파내는 거는 여기만 파내면 된다는 거죠. 여기는 경사가 돼 있으니까는 안 파도 되는 건데 시공사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해서 이 부분이 1,800억 원 정도를 더 이제 공사비를 청구했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낸 거거든요. 이게 이 부피가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대부 빌딩 5채 정도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공사에 물어봤습니다. 그 한국감정원에서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공사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부분을 물어봤더니 이 정확한 설계 도면이 아직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이 공사비 검증한다고 설계도를 달라고 하니까 급하게 일단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제출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정확한 설계도면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전 주공 현장에 대해서 예. 그 사업 승인권자가 인가를 내준 도면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한 거고, 이 도면을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그린다고 해서 토목의 그 레벨 값이 변하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7,4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더 올려달라고 이 조합에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 7,400억을 요청한 거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땅을 뭐 얼마나 더 깊이 파야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몇 포가 더 들어가고 뭐 철근이 몇 톤이 더 들어가고 뭐 덤프트럭이 몇 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7,400억이 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설계 도면에서 공사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뭐 예를 들어서 둔촌동이면 옆에 개포동에서 최근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거기는 3.3제곱미터 한 평당 뭐 몇백만 원의 공사비를 합의를 받더라. 그럼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이쪽 현장에서는 뭐 마룻바닥을 더 얼마를 더 비싼 거로 하니까 그거는 또 플러스 몇 퍼센트 하고, 이렇게 공사비를 서로 조합하고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이 공사비라는 거죠. 도면상의 아이템별로 세부 공정별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평당으로 이 정도 수준의 공사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러면 최종 단가 협의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합이 유리하겠습니까? 건설사가 유리하겠습니까? 조합에서는 만약 설계 도면을 근거해서 이런 공사비를 책정하면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이면은 자, 설계 도면이 이런데 이게 맞느냐고 검증이라도 맡겨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시공사한테 유리하죠. 한 군데만 더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재건축 단지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뭐 여기도 이미 철거하고 이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를 최근에 바꿨습니다. 시공사 한 번 선정하면은 바꾸는 일 거의 없거든요. 왜냐? 시간이 돈입니다. 공사길이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그거는 다 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서 시공사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 때문인지 바꿨거든요. 지하 주차장 공사가 문제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공사비 문제가. 원래는 조합에서 요청한 거는 지하 3층까지만 우리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건설사들이 그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뭐 이것저것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많이들 제안을 하거든요. 여기 현장도 우리는 한 층을 더 파주겠다. 지하 4층까지 파주는데 여기는 공짜로 해주겠다. 돈 안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거절할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층 더 공짜로 파주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시공 계약을 맺고 다 주민들 이주하고 철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에서 이 시공사에서 여기 공짜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무료로 해주겠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 갖고 시간을 질질 끌면은 오히려 이 공사비보다 기간 늘어나서 그 부담이 조합원들한테 훨씬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돈 주겠다. 그런데 돈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공사비를 시공사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이 아파트 지을 때 이 지하면과 지상면은 공사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왜냐면은 지하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냥 여기 땅판에서 여기다 기둥 세우고 뭐 바닥에 이제 페인트 칠하고 위에 형광등 달고 뭐 그 정도면 됩니다. 돈 들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뭐 안방하고 마루하고 다 벽체 다 세워야 되지. 또 문 달아야죠. 아파트의 뭐 이 창호, 샤시 달아야죠.
뭐 마룻바닥 깔아야 되고 주방 가구 깔아야 되고 하다못해 화장실 변기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지상이 500만 원 정도의 그 3.3 제곱미터 한 평당 5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면은 지하는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 4층 한 층을 더 지어주겠다. 원래는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돈 주겠다 그러면 얼마를 그럼 원하느냐 했더니 500만 원을 달라 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는 시공사를 바꾸고 그 기간 늘어나는 만큼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조합들이 의견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공사를 이제 바꾼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지하층 연면적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시공사들이. 지하 연면적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공사에는 엄청나게 이득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일단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설계가 변경되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원치 않았는데 설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강행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시공사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조합원에게는 부담이 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 게 많아서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할 때는 뭐 평당 1,000만 원이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결국엔 조합원 부담금이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어느 현장이든 조합원 총회가 열릴 때마다 공사비 문제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조합원들 지금 추가 부담금 내라면 내실 거예요? 아니요. 안 내긴 뭘 안 내. 안 내면은 키 안 줄 거 아니야. 반말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시공사는 이런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재개발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지만 결국은 돈이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사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면 조용해집니다. 여기 제일 비싸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박수치고 해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조합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야 사실 건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멘트 한 포에 얼마 하는지, 아파트 짓는데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덤프트럭이 몇 대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합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공사가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조합이 건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일단 시공사로 선정이 되고 나면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설계 변경을 계속하면서 공사비를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원들은 사실 불안하잖아요.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하려고 재건축 재개발 들어갔는데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거 오히려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시공사들은 항상 말하는 게 분양가 걱정하지 마라. 이거 최고로 올리면은 지금 이 정도 공사비 올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큰 돈 벌 수 있다. 라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옆 동네에서 많이 봤거든요. 옆 동네 사람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큰 돈 버는 걸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분양가를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여야 될 굉장히 강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조합이. 그래야 내 부담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심지어 어떤 단지들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새 집 얻는 건 물론이거든요. 심지어 현금까지 받는 데도 있었어요. 청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래 건설사들이라는 게 아파트 튼튼하게 잘 지어서 거기서 적정한 이윤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건설사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는 건설사가 아파트 짓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분양에 손을 댑니다. 분양은 원래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요즘은 다 브랜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레미안이니 푸르지오, 뭐 자이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 아파트를 다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그 아파트 브랜드를 이용한 마케팅을 이용해서 공사비를 분양가를 최대한 하여튼간에 끌어올립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공사비 올라가는 걸 조합원들이 문제 삼지 않거든요. 시공사가 분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은 아마추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공사가 분양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걸 거의 다 결정을 해요.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면서 얻게 되는 이제 시공이익이 일반 시공이익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을 좋아하는 건데. 흔히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지역에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아파트 하나 들어서면은 늘 그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면은 사실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신호탄이 돼서 그 인근 주변의 동네 아파트들을 다 같이 끌어올리거든요. 서울은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잖아요. 수요는 여전히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자들은 그러죠. 야, 새 아파트가 저렇게 비싼데 아무리 봐도 나 새 아파트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렇다면 주변 아파트라도 들어가야지라고 하면 또 주변 아파트의 수요가 또 몰림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주변 아파트 가격을 또 자극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 민간 건설 회사가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불법만 아니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게 높이는 게 그거 잘못된 거냐?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또 민간 이 토지 소유자들, 이 주택 조합원들이 내가 살고 있던 헌집 이거 갖다가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새 집도 그냥 얻고 또 돈도 좀 벌겠다는데 그게 그럼 그렇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말이죠. 이 소수의 민간 건설사와 이 주택 조합원, 토지 소유주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여기서 챙겨가는 대신에 그 반면에 우리 사회 나머지 전체가 이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는 이 피해가 너무나 큰 거죠. 그런데 원래는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 사업이 공공사업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라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 이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주택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한테 국가에서 독립된 어떤 행정 법인으로서 매우 큰 혜택과 또 권한을 부여합니다. 왜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도시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라. 정비조합은 실제 공법상 법인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적 법인인 정비조합에 이 대행해준 성격을 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용적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제곱미터 땅 위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 있는데 이 아파트가 한 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그리고 이게 10층이다 하면은 100 곱하기 10 하니까 이게 딱 1000제곱미터지 않습니까? 이러면 용적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용적률을 여기 재건축한다고 해서 200%로 이제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층짜리가 20층을 지을 수 있는 거겠죠. 원래 여기 있던 이 10층짜리 아파트에 있었던 주민들이 새로 지어지는 이 10층의 새로운 아파트를 거저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거저 생긴 이 10층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 자신들의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용적률을 그럼 300%로 올려줬다. 그럼 이걸 30층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짜로 이거로다가 새 집을 자신들은 짓고 이건 팔아서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굉장한 혜택이죠. 혜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용적률을 그냥 이렇게 주는 걸
이 원래 토지 소유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재산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제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 땅에 부여하는 거죠. 이 땅은 이 정도의 용적을 갖는 게 맞겠습니다. 하는 거면 이게 어떻게 자기 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준 거죠. 공공에서 부여한 용적률에 대해서 공공이 개입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게다가 이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사실 이거는 주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10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0층이 됐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사니까 그동안 기존에 여기 있던 상하수도 시설 다 늘려야 합니다. 전기 공급 시설 이것도 다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뭐 한 2차로면은 여기 충분했었는데 그동안 10층짜리 주민이었으니까 이 2차로도 뭐 4차로나 6차로로 도로도 다 넓혀줘야 할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축 비용, 이 돈 누가 냅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럼 이거 내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돈들은 다 사회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줄 때는 용적률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돈 받고 사라고 합니다. 왜냐? 이런 사회 인프라들을 다 사회가 구축해 줘야 되거든요. 사람의 무릎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면 무릎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그거를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는 공공의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이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혜택은 어느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서도 모든 그 조합원 주민들이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70%만 동의하면은 나머지 30%의 주민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들어눕는다고 해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왜냐?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한을 행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순수히 그 민간 사업이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높여준다든지, 그다음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토지를 수용하게 해준다든지, 명도 소송과 같은 개인 사유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준공공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민간인인 소수의 그 조합원과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 이 둘이 서로 결합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여기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불로소득을 둘이 나눠 갖고 청산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성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착취적인 개발 모델이 돼버렸거든요. 그 근방에서 제일 비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몰라도 비싼 주택을 공급해서 사람들이 취득하기 어렵게 한다면 결국 그 목적의 절반 정도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이 방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금융 조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한계 등등 여러 가지가 결부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공공사업이 아닌 거죠. 집값 폭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입니다. 기존의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득이 되면 됐지 플러스 알파가 가면 같이 기존의 재건축 방식에서 더 후퇴해서 징수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어쨌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용해서 주택 보급을 늘릴 필요는 있다. 그러니 이걸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좀 해주겠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도 빨리빨리 통과될 수 있게끔 정부가 해주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공공이 어느 정도 이거는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면 쉽게 뭐 여러 부분들이 쉽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대신 민간끼리 지금처럼 민간 조합원과 민간 건설사끼리만 하지 말라. 공공기관을 꼭 파트너로 참여해서 공동 시행을 하라라는 조건을 달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공공기관이라는 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 같으면 SH공사가 될 테고 경기도는 경기개발공사 있죠. 뭐 인천, 대구, 부산 다 지방마다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기관을 공동시행 파트너로 꼭 참여시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다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시멘트 한 폭값이 얼마인지,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덤프트럭이 몇 대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꿰뚫고 있는 건설 전문가 기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를 공동시행으로 하면은 건설사들이 장난치지 못한다는 거죠. 조합들이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공공시행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메이저 건설사들은 그냥 건물만 짓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정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하게 될 겁니다.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우려하는 거는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아파트에 LH나 SH 마크를 그럼 붙이라는 거냐. 그러면은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 안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LH나 SH 같은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한다 해서 이 재건축 사업이 LH의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관리형으로 재건축을 되더라도 공기업 이름을 붙일 일은 없다. 지금처럼 민간 시공사 이름을 브랜드로 그대로 붙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SH나 LH 이런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하면은 그 초기 자금 다 공공기관에서 조달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공하는 이 당근은 용적률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원래 현행법상 250%에서 300% 정도까지는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은 이거 500%까지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500%까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집이 생기니까 원래 이 조합원들이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불로소득이 많은데 이렇게 더 허용을 해주면은 더 많은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다 갖지 말고 절반 딱 잘라서 절반은 그냥 이 주택조합이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에 기부 체납해서 정부가 이걸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이 용도로다가 값싼 아파트로 이제 국민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주택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지만은 사실 더 큰 의미는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면 지금처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한두 끝도 없이 계속 그렇게 올리겠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실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천호동 재개발 단지거든요. 전통시장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주택들. 지금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이 재개발 단지는 민간 건설사가 아닌 SH공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SH는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 150억 원을 조합에 조달해 줬습니다.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천호도 지금 150억을 먼저 150억 어디서 나겠어요? 그걸 원래는 이제 건설사들이 대줘가지고 그거 갖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폭리치하고. 근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SH가 대준 거죠. 150억을. 조합 옆에 SH공사가 있다 보니 시공사의 설계 변경도 또 공사비 인상 요구도 없었습니다. 공사비를 마음대로 자기 속된 말로 주물를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100원짜리인데 200원짜리다.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죠, 조합은. 근데 SH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공사 입장에선 그리 남는 공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천호 1구역은 전문가들이 다 설계를 거의 어느 정도 완료하고 그 물량 산출해서 저희가 내약 계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적정 크게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이윤을 못 보고 들어갔었죠. 그 내역을 누가 산출? 조합은 그런 걸 산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H에서 그걸 많이 전문가들이 그걸 많이 산출했죠. 중요한 건 집값이겠죠.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높아야 되는데 2,700선이면은 사실 한 5년이나 10년 전 왕십리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죠. 강남 사구인 강동 지역에서 제일 메인인 천호역 그 앞에서. 공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돈 못 받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조합도 모든 비용에서 전략이 되니까 그만큼 충분히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높은 분양가를 기대했던 조합원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당연하겠죠. 조금의 불만이 아니라 매우 폭발적으로. 그 좋은 SH인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건데 우리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죠. 결론은. SH는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공공을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천호동 재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공공이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뛰어서 부담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가면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시공사 위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 재개발 지역은 공공의 참여를 원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이 되면서 인센티브가 더 많아져서 저희한테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겠다고 나서는 단지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손실이 보는 게 물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렇게 손해보라고서 강제로 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해서 불만들이 많죠.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분양가를 분명히 공공에서 규제를 할 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위에서는 뭐 강남권을 예를 들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분양가를 받고 싶은데 공공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할 거다라고 이제 예단을 하는 거예요.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례에 적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물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물량이 많아져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 오히려 주택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공공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옵니다. 안 한다고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 사업은 이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 방식, 우리가 제안한 방식 아니면 사업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공공이 주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공이 도시계획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어느라도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거를 민간하고 협력해서는 하지만 그 결정권을 민간에게 주는 그 나라는 없어요. 이른바 미친 집값을 잡는 방법.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집을 싼 값에 그리고 많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보통 시민들은 보통 무주택자는 거기 가서 사지도 못해요. 분양가가 근데 그런 거 늘어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보통 사람이 가서 살 수도 없는 놈의 아파트 자꾸 늘어나봐야 그거 뭐래요. 그래서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착취적 방식으로 소수의 불로소득을 위한 비싼 집을 공급할 건지 아니면 모두에게 이로운 착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택할 것인지 말이죠.